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오늘 첫 출근길 문답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의미를 담은 메시지라고 보시는지 먼저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조문 관련 상황이라든가 비속어 관련 상황을 보면 이게 야당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일단 상황을 예단하고 낙인 찍기 형태로 프레임화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외교 무대에서 동맹들과의 관계를 아주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문 관련 상황도 되짚어 보면 장례식에 간 게 조문 아닙니까? 영국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타 상황은 영국 정부라든가 왕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외교적인 결례나 뭐 결점이 있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졌고요. 네. 비속어도 사실은 전문가들, 청음 전문가들이라든가 청음 전문기관조차도 해독이 불가능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게 사실은 국정 운영 전체가 타격을 입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인가 싶어요. 그 대통령님의 말씀 100% 믿어드리면 국회 이 녀석들이란 말을 한 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하실 일은 사과죠. 그것이 야당에 대해서든 아니면 전체 국회에 대해서든 국회 이 녀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보도가 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유감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진상 밝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상은 무엇이냐면 MBC가 왜 그렇게 보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후관계를 파악해봐라는 지시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해당 당일에요. 수많은 카카오톡과 뭐 텔레그램 등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얘기는 9시 정각부터 이미 돌기 시작을 했고요. 9시 20분 넘어서는 구체적인 영상까지 공개가 되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출입 기자단 간사실에서 반장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용 보면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들께서 그 이유도 이미 아시고 예상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식 성상이 아니었다는 해명과 함께 이런 양해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에 대해서 논박이 오고 가는데 똑바로 듣고 보도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사들끼리 했다면 의견이 나뉠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바이든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MBC만 따져 물을 게 아니라 공개를 MBC가 먼저 했을 뿐이지 곧 이어서 KBS, SBS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논란이 있었다면 다른 언론사들은 날리면으로 보도했겠죠. 15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이 해낸 해석에 15시간짜리 따르지 않고 보도를 했다고 해서 부주의하다? 본인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다음에 MBC 하나를 문제 삼는 것,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아침 9시 33분에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냐? 20분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33분에 알았던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20몇 분에 알았다는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검찰이 저도 수사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사실 자체가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숨이 막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역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강공 모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야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최초 보도처럼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을 방송사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정원 유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해당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해명 요구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원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 뭐 비속어 논란은 풀 기자 영상에 찍힌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영상이 앞뒤 맥락이 잘린 채로 편집된 채로 SNS에 먼저 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풀 기자는 MBC 기자로서 그동안 편향된 뭐 보도 뭐 이 영상 이런 걸로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국 간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확인 자체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좀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다르게 해석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큰 파장이 예상되는 거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서 왜곡된 자막을 고의로 유출시켰고 그다음에 보도 유예를 해제한 시점이 한국 시간 오전 9시 39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언론 기자단 말하자면 언론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멘트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싫지만은 언론과 민주당의 유착 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 그리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던 정권들이 있습니다. 낙인 찍기하고 프레임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국정이 표류했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후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도 유예를 말씀하시지만 9시 41분에 국민의힘의 관계자도 이 동영상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얘기가 나왔었고 보도 유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해당 클립은 이미 그 전에 9시 20분경부터 여기저기 유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을까 봐 겁나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 당시에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이미 9시 20분에. 그래서 이게 무슨 보도 통제고 저가 MBC에서 받은 거 이런 것도 아닌데 요즘같이 SNS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영상이 도는 걸 가지고 MBC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로부터 영상을 받았다라는 그 상상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풀 기자단이 영상을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한 기자가 영상을 다 나눠 가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출 관계를 조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수사를 해야죠. 그것만 지금 합니까? 방송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진흥원으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 경영진 교체도 시도하겠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국민의힘이 고발 조치를 해서 MBC 건을 왜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죠. 이것도 검찰이 수사하겠죠. 뭐 국민의힘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수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셔야죠. 양껏 많이 하시고 수사가 좀 어느 정도 매듭이 되면 민생으로 돌아와 주십사라는 부탁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앞서서 직접 들어보셨고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것은 좀 어떤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되거나 적기를 놓친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방송 나가고 13시간 뒤에 해명을 내놓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서 청음 전문가라든가 청음 전문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독해의 내용들을 내놨고 그리고 상당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서거 논란으로 해서 외교 안보 문제가 국내의 진영 대결의 논리로 이렇게 자꾸 치환이 됩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했을 때부터 그때는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건 좀 더 다른 문제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진영 대결 논리로 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좌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안의 성격상 아직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이게 가세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이게 그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으로 갔던 학습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단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갖게 공유하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이다라면서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정부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이 행보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C만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KBS, SBS 바로 따라서 보도를 했고 모든 언론사가 똑같이 다 보도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그 도는 동영상을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코멘트를 했다고 해서 지금 MBC와 민주당이 유착을 해서 이 프레임을 만들었고 뭐 5천만 국민 중에 한 대략 2천만 명 이상은 그 지금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바이든으로 잘못 듣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이미 논란은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쨌건 국회 이 녀석들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데 대한 아무런 사과는 없고 반성도 없고 그냥 민주당하고 MBC가 짜고 한 거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듣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꼭 수사로 갈 내용인지 왜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는지 왜 기본적인 유감 표명도 안 하시고 모든 걸 검찰과 경찰에 맡기시는 건지 정말 정치가 이렇게 돼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외교 라인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응하실 리가 없고요. 입장을 내시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해외 순방인데 처음부터 조금 삐걱거렸어요. 그죠? 이 해외 순방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김태호 2차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뭐 대놓고 얘기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비속어 논란을 뒤늦게 논리를 뭐 제시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해임할 사유냐 하는 데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정 공백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응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께서도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섰을 때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4.6%가 나왔는데 일간 변화를 좀 보면요. 윤 대통령 순방이 시작된 주 초반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주 후반에 긍정이 좀 하락을 했고요. 부정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논란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걸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잘 되길 바라거든요. 지금 뭐 국민들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셔서 국격을 올리고 지지율을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뭐 국민들이 다 한 가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일 정상회담 두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해보면요. 뭐 조문은 빼놓고라도요. 일단 주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에 가셔서 태극기도 없는 상태에서 약식 회담을 진행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시다 총리가 불쾌감을 표현했다. 무슨 약식 회담이냐? 비공식 간담회였다. 30분도 아니고 10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잡음이 들리잖아요. 특히나 일본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최소한 장소는 제3의 중립적인 장소를 좀 끌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뭐 48초를 했던 10초를 했던 전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죠. 실무적인 회담이 얼마나 잘 됐느냐인데 그럼 결국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미국에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유예기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11월 선거 끝나면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라는 실마리가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뭐 그 얘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먼저부터 기대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게 될 거라고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잔뜩 기대라고 봤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답보 상태이거나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하고요. 그거는 뭐 아픈 지적이지만 다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컨텐츠에 있어서나.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순방을 가게 되면 순방 계획이 발표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지지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되자마자 가시자마자 숱한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까 외교 안보 문제가 진영 논리로 편입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현지에서 그 순방 외교를 하시면서 국내 여론 동향을 보고받는 대통령의 입장도 참담했을 거라고 봅니다. 참모들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어쨌든 국가원수가 해외 순방을 할 때는 좀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순방과 관련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외교 안보 라인이든 대통령실이든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진영 논리로 인해서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흠집이 나고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끊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부터 좀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대통령실은 순방 전 과정을 다시 돌아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한일호원 연맹단이 또 출국을 했고 내일은 이 한덕수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앞서서는 조금 한일 간의 정상 간의 회담이 꼭 이렇게 진행됐어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 본인 지지율이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또 했을 경우는 국내에서 받을 비판이 두려운 겁니다.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외교부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국내 반발로 인해서 이게 좀 취소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 일본과 무슨 관계를 어떻게 풀지가 중심이 아니고요. 징용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국민들이 피곤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양가적으로 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우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은 못 시키겠죠. 적어도 절반이라도 만족을 시키고 거기서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를 먼저 만들어야 일본을 상대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일본한테 가면 저는 답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이거 합의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한일 관계라는 게 개선될 수 있을까 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보듬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시선을 국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에 시작이 됩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앞서서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고 이어서 지금 김 여사 본인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증인으로 부를 신청할 것을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짜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인가? 그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채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교육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뭐 그게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입법 독주대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국방위원회에서 부르겠다는 건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지만 그 위원들 다수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어서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은 아마도 법사위하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뭐 관저 공사 이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인데 그 두 곳은 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반대를 한다면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저는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김건희 대 무슨 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증인 부르는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걸까요?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국정감사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10월에 몰려 있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기업 증인들은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페이스북, 구글 대표들이 한번 청문회 나오면요 10시간씩 토론을 합니다.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럼 나와서 본인들 주장 충분히 하고 국회의원들이 논박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식의 국감에 한번 불러다가 잠깐 소리치르고 마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손 봐야 되지.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부르는 문제로 다른 문제가 다 덮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초과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것은 뭐 정치를 하는 분들,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뭐 과제고 숙제라고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작년에 37만 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8,473억 원 뭐 보관하고 매입하는 비용을 합해서 8,47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45만 톤을 매입하면 뭐 보나 안 보나 1조 이상의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양국 해마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요. 예를 들면 매입한 쌀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매년 그 부분을 전량을 매입한다면 이게 쌀 시장도 왜곡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지 물품을 잘못 건드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적기에 적당량을 판단해서 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농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국가 경제를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로 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 경제 중심으로 보는 정당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네. 전략 매수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고위당정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항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법안을 가지고 싸우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양국관리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해 그래서 양국관리법을 한다고 하니까 여당에서 1조 원을 들여서 지금 쌀을 45만 네. 톤이나 사들였지 않습니까? 벌써 법안을 낸 것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값이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양국관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년 전량을 사들면 매년 1조씩 들어가는데 그걸 돈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풀린 적도 원래 드물고요. 그리고 쌀은 우리나라 워낙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봄이면 올해 가을에 얼마나 생산하게 될지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양국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면서 그것을 대체 곡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치르는 것이지 그냥 정부가 내깔고 뒀다가 가을에 아이고 쌀이 남았으면 저희가 다 사겠습니다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이건 이제 노조가 하는 얘기는 좀 다르고 민주당 좀 하는 얘기는 다른데 민주당은 어디까지가 합법의 파업의 범위인지를 법원하고 확실하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 파업의 보상을 안 할 수는 없죠. 합법 파업의 범위를 잘 정해서 노조와 법원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을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호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 정치가 이대로 이뤄지게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때 민주당의 입장인데 당 내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그것을 과연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가를 먼저 민주당은 따져볼 겁니다. 지금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169석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기 전까지 장관의 직무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어찌됐든 행정의 공백이 오겠죠. 만약에 이거를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 두 분한테 다 한다면 행안부와 법무부는 사실 공백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범죄 수사 범위와 관련된 규정 문제,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인용될 정도의 내용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확신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간다면 이 부메랑을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 오늘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